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주세요. 2달 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담과 지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한동안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울 때면 꼭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떠나야 할 차례일까요? 저도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요양원. 그곳은 제게 삶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모든 것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곳.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곳. 저는 정말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대로 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달 6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의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크셔서요.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은 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TV를 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 주세요. 발자국 소리가 커서 애들이 깨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물을 적게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조용히,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50만 원. 비싸지만 최소한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준다니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간병인은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너무 반찬이 소박하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간병인은 힘든 일인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눈치를 주는 듯한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밤에도 여기만 불 좀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을 아끼시는 건 알겠는데 설거지를 하는데도 물을 이렇게 조금 쓰면 다른 집에서는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고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너무 아끼세요. 제가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수련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간병인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을 찾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월 4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해도 결국 저는 여전히 외롭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해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몸을 돌봐줄 가족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 요양원이 답이 아닐까요? 큰아들은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아무래도 요양원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밥을 먹고, 원할 때 산책하고, 원할 때 잠들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진 삶입니다. 아침 6시면 기상, 아침 7시면 식사, 오전 9시면 단체 운동, 점심 12시면 식사, 오후 3시면 휴식, 저녁 6시면 식사, 밤 9시면 취침.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TV를 꺼주세요. 지금은 운동 시간이니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빨리 드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평생 지속된다면 그곳에서는 제 이름보다 땡땡호실 박성호 어르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 깨보면 단순한 악몽이거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곳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된다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일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해봤고, 노인은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로움과 불편함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홀로 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바쁘고 주변 이웃과도 왕래가 적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약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 라고 말하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조명이 켜지고 TV가 켜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나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넘어지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연락이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TV, 에어컨, 조명, 보일러 같은 가전제품들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껐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 혼자서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것과 요양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버 코하우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사라졌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병원에 동행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면 서로 시간을 맞춰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가서 필요한 걸 챙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안전 문제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이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손재주가 좋은 분이 공예 만들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니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 그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노년기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수익이라도 직접 벌어들이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듯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웃 아이들에게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가지면서 부모님들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시간이 아니라 전래동화, 역사 이야기,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대상 이야기 교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젊을 때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작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온라인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노후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받으면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취미를 살려 손재주를 이용한 소소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 바느질을 잘했던 것이 떠올라
작은 손가방이나 컵받침 같은 소품을 만들었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작은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하면 손쉽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꼭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양원에서는 월 350만 원을 쓰면서도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45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실버 코하우징에서는 60만 원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식비를 줄였습니다. 혼자 장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동으로 장을 보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기본적인 쌀, 채소, 반찬 재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요리를 돌아가면서 하니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영양 균형이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식비는 1인당 평균 25만 원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같은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고 나누어 쓰면서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공간에서는 조명을 함께 사용하고 겨울철 난방도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니 각자 따로 살 때보다 공과금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의료비 역시 큰 부담이었지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필요한 약을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며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고,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아끼다 보니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들어 한 달 60만 원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검증된 모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레이 코하우징이라는 방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 식사,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함께 했습니다. 노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대 통합형 코하우징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생활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실버 코하우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실버 코하우징이야말로 자유롭고 따뜻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 생활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인사소리, 함께 나눌 따뜻한 아침, 식사,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서 저는 지금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분명 더 따뜻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